안녕하세요. 여유로운 노후입니다. 한밤중 걸려온 전화 한 통, 가족분이 위독합니다. 저는 남편을 붙들고 정신없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나서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제 남편을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누구네 식구는 그 식구가 알아서 하는 거야. 내 아들은 한 발짝도 못 나가. 이 한마디가 제 모든 것을 앗아간 그 끔찍한 밤의 시작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서연입니다. 제 인생의 비극은 모든 것을 앗아갔지만 결국 제게 자유를 돌려준 그 운명의 밤에 시작되었습니다. 밤 10시 제 딸 예나는 가벼운 열감기 끝에 막 잠이 든 참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덮어주며 불안한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텅 빈 고급 빌라는 으스스할 정도로 고요했고 옆 서재에서 들려오는 남편 박준서의 규칙적인 키보드 소리만이 정적을 깼습니다. 우리는 결혼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남들에게 저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었죠. 잘 나가는 회사 대표인 남편, 서울 시내의 좋은 집, 돈 걱정 없는 생활, 준서는 잘생기고 신사적이며 항상 아내와 아이를 아끼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불 속 사정은 겪어본 사람만 아는 법이었죠. 우리의 결혼 생활, 아니 남편의 인생은 한 사람에 의해 완벽하게 조종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어머니 김미숙 여사였죠. 제가 따뜻한 우유 한 잔을 타려던 그때 테이블 위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한밤중의 벨소리는 언제나 불길한 예감을 동반했습니다. 저는 딸이 깰까봐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서연 씨 휴대폰 맞습니까? 낯선 남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시죠? 서울중앙병원 응급실입니다. 수화기 너머 남자는 심각한 목소리로 빠르게 말했습니다. 박준희 씨라는 분이 교통사고로 막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상태가 매우 위독합니다. 과다출혈에 다발성 외상입니다. 비상연락처에서 번호를 보고 전화드렸으니 보호자분은 즉시 수속을 위해 병원으로 와주셔야 합니다. 박준희, 준희는 남편의 여동생 재신우이였습니다. 목이 바싹 타들어갔습니다. 저는 간신히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두 무릎이 덜덜 떨렸습니다. 네,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서재로 달려가 문에 부딪힐 뻔했습니다. 준서 씨, 여보. 준서가 깜짝 놀라 컴퓨터 화면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그래, 서연아, 예나, 또 연락. 예나가 아니에요. 저는 숨을 헐떡이며 똑똑히 말하려 애썼습니다. 준희 씨가 병원에서 전화 왔어요. 교통사고래요. 지금 위독하다고 당장 오래요. 준서는 몇 초간 멍하니 있더니 벌떡 일어섰습니다. 평온하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준희가 어느 병원인데? 서울중앙병원요. 빨리 서둘러요. 준서는 책상 위에 지갑과 차키를 허둥지둥 집어들었습니다. 저도 방으로 달려가 잠옷 위에 외투를 급히 걸쳤습니다. 옷 갈아입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예나는 어떡하죠? 열도 있는데 어머니 계시잖아. 애는 됐으니까 빨리 가자고. 엄마가 알아서 하시겠지. 준서가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습니다. 극도의 불안감에 그는 평소의 신사적인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방을 뛰쳐나와 계단을 달려내려갔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제발 준희 씨가 무사하기만을 바랐습니다. 말수는 적어도 착한 아이였는데 이제 겨우 23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막 계단을 다 내려왔을 때 검은 그림자가 거실을 가로막고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김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희미한 무드등 아래 차가운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값비싼 실크 잠옷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마치 지옥의 악귀처럼 찌푸려져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둘이 어딜 가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귀를 찢을 듯 날카로웠습니다. 준서가 허둥대며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비켜주세요. 준희가 사고 나서
병원에 위독하게 누워있대요. 저희 빨리 가봐야 해요. 저는 적어도 친딸이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에 어머니가 가장 속이 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김 여사는 전혀 놀라거나 걱정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그 미소는 제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준서를 보지 않고 날카로운 시선을 제게 고정했습니다. 내년이 또 무슨 수작을 부리는 게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방금 병원에서 전화 왔다니까요. 준희 씨가. 연기 집어치워. 김 여사가 고함을 지르더니 제게 다가와 준서의 팔을 잡아챘습니다. 꼼짝 말고 있어. 어디도 못 가. 준서가 미간을 찌푸리며 팔을 빼내려 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준희가 기다린다니까요. 급한 일이에요. 급해. 김 여사가 비웃었습니다. 내가 내 속을 모를 줄 알고 분명 내 시골 부모님한테 무슨 일이 생겼겠지. 그래서 준희가 사고 났다고 거짓말해서 내 아들 끌고 가려는 거 아니야. 세상에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있는 걸까요? 제가 똑똑히 말해두는데 이서연. 그녀가 제 얼굴에 손가락질했습니다. 누구네 식구는 그 식구가 알아서 하는 거야. 내 부모님은 네가 혼자 가서 챙겨. 내 아들 끌어들일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저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 말 안 들리세요? 준희 씨라고요. 어머니 딸, 사고가 났다고요. 입 닥쳐. 김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모를 줄 알아? 일부러 이러는 거지, 너. 준서도 그제야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이 무슨 날인데요? 김 여사가 아들을 향해 돌아보며 악에 받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잊었어. 어제 박도사님이 얼마나 신신당부하셨는지. 오늘이 바로 14일. 오늘 밤 자시가 바로 망제일, 왕좌일이란 말이다. 이 집의 재물운과 복을 불러들이는 밤이라고 도사님이 말씀하셨어. 네가 오늘 밤 12시만 넘기면 내 모든 애군이 풀리고 재물운이 터져서 감당도 못할 거라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고작 점쟁이의 미신 같은 말 한마디 때문에 저러는 걸까요? 어머니, 사람 목숨이 중요해요. 재물운이 중요해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 애는 어머니 딸이라고요. 준서는 이 집안의 장손이야. 김 여사도 꽥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운이 안 좋아서 밤에 돌아다니면 안 된단 말이다. 알아들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준이 걔는 딸이잖아. 좀 다친 거면 내일 가도 돼. 아니, 어쩌면 그녀가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어쩌면 네가 내 아들 망제일을 망치려고 일부러 일을 꾸민 걸지도 모르지. 이 재수 없는 것. 하옵. 준서는 사이에 서서 피가 한 방울도 남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한 번, 어머니를 한 번 쳐다보았습니다. 여동생에 대한 걱정은 어느새 어머니와 점쟁이의 저주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만약 진짜면 어떡해요? 준서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만약은 무슨 만약? 김 여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난 도사님을 믿는다. 내가 오늘 밤 이 문 밖으로 한 발짝이라도 나가면 다시는 날 엄마라고 부르지 마. 저는 이 순간 준서에게 아무것도 기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나서야 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서울중앙병원에서 전화했어요. 여기 통화 기록에 아직 번호가 남아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저는 명백한 증거가 그녀를 정신 차리게 하리라 믿으며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김 여사에게는 자신의 뜻과 점쟁이의 말을 거스르는 모든 것이 거짓이고 악귀였습니다. 그녀는 제 휴대폰을 독사처럼 쳐다보았습니다. 또 그놈의 휴대폰이야. 또 그놈의 사기꾼들. 그녀의 행동은 너무나 빨라 제가 반응할 틈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손을 휘젓자 제 휴대폰이 손에서 날아가 대리석 바닥에 그대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쨍그랑 액정이 산산조각 나고 화면은 까맣게 죽어버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건 병원과 바깥 세상과 저를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준서도 경악했습니다. 세상에, 어머니, 왜 서연이 휴대폰을 깨세요? 급한 일이면 어쩌려고요? 정신 차리라고 깼다. 네가 저 요망한 것한테 더 이상 속지 말라고 깼어. 김 여사가 턱을 치켜들며 승리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어디다 전화 거나 보자. 넌 날 믿을래? 전현을 믿을래? 준서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는 벌벌 떨었고 어머니에 대한 두려움이 모든 것을 압도했습니다. 그는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동생에 대한 걱정이 아닌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당신도 날 의심하는 거예요? 저는 울분이 터졌습니다. 내가 당신을 속여서 뭘 얻겠어요? 준서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니, 의심하는 건 아닌데 내가 확인해 봐야겠어. 그는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우이 준이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었습니다. 신호음이 한 번, 두 번, 10번 울리더니 전화기가 꺼져 있어 라는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습니다. 당연히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지금 응급실에 있을 텐데 어떻게 전화를 받겠습니까? 하지만 준서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었고 그는 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김 여사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거 봐라. 내 말이 틀렸니? 정말 사고가 났으면 병원에 누워있을 텐데 전화를 못 받을 리가 없지. 그리고 병원에서 왜 나나 너한테 전화를 안 하고 내 마누라한테 전화를 해. 네가 친오빠잖아. 저는 급히 설명했습니다. 당신한테 전화했는데 못 받았을 수도 있고 비상연락망에서 내 번호를 찾았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준희 씨 휴대폰이 가장 최근 통화자에게 자동으로 연결되게 설정되어 있었을지도 모르고요. 궤변, 전부 궤변이야. 김 여사가 일축했습니다. 준서는 이미 어머니의 말에 완전히 홀린 듯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장인, 장모님께 전화해봐야겠어. 시골에 정말 아무 일 없는지. 그의 행동은 제 심장에 비수를 꽂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제 부모님께 걱정해서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거짓말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전화를 걸었지만 제 부모님의 전화 역시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 시골에 계신 부모님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십니다. 분명히 불을 끄고 주무시고 휴대폰은 무음으로 해놓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의 눈에는 이것이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준서는 천천히 휴대폰을 내렸습니다. 저를 보는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한 톨의 믿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낯설고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깔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도대체 원하는 게 뭐야? 왜 장인, 장모님도 전화를 안 받으시지?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난 몰라요. 주무시나 보죠. 날 믿어야 해요. 준희 씨잖아요. 당신 동생. 하지만 준서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어머니의 편에 섰습니다. 김 여사가 앞으로 나서며 아들을 감쌌습니다. 엄마 말 들어. 오늘 밤은 중요한 날이니까 얌전히 집에 있어. 전현 말 듣고 나갔다가는 모든 걸 잃게 될 거야. 알았어? 준서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저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네, 알았어요. 그러고는 몸을 돌려 소파 쪽으로 터벅터벅 걸어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동생의 목숨 대신 어머니와 점쟁이의 말을 믿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저는 깨진 휴대폰 조각이 흩어진 것을 한가운데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습니다. 거실의 침묵은 숨막힐 듯 무거웠고 괴종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준서는 소파에 미동도 없이 앉아
맞은편 벽을 멍하니 응시했습니다. 가슴이 거대한 바위에 짓눌린 듯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을 구하는 것은 불을 끄는 것과 같다는데 사고당한 사람의 친오빠라는 제 남편은 여기서 허황된 재물운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아들이 말을 듣자 평정을 되찾은 듯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준서 옆에 앉아 이상할 정도로 부드럽고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착한 내 아들, 속상해하지도 말고 너무 생각 많이 하지도 마라. 엄마가 이 모든 걸 하는 건 다 너를 위해서, 우리 집안을 위해서야. 준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마지막 남은 죄책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만약 준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만약은 없어. 김 여사가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내가 말했지. 준이는 복이 많아서 괜찮을 거야. 그리고 이 망제일이 재물을 모으는 것 말고 또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아니? 준서가 멍하니 물었습니다. 또 뭐가 있는데요? 김 여사가 준서의 귀에 바싹 다가갔지만 제가 한 글자 한 글자 소름 끼치도록 선명하게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박도사님이 내 사주를 보셨어. 너랑 저 이서연이 사이의 딸 예나 하나뿐이잖아. 도사님이 바로 오늘 밤 z시가 가장 신령한 시간이라고 하셨다. 너희 부부가. 그녀가 경멸을 감추지 않고 저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너희 부부가 그 시간에 맞춰 아들 낳게 해달라는 합방치성을 올리면 내가 장담하건대 다음에는 틀림없이 아들일 거라고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귀한 장손말이다. 아까는 울분이었다면 지금은 헛구역질이 났습니다. 대를 이을 아들. 그것은 시어머니의 강박이었고 준서의 가장 큰 부담이었습니다. 제가 예나를 낳은 날부터 준서는 말은 안 했지만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김 여사는 말할 것도 없었죠. 그녀는 대놓고 저를 애도 못 낳는 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항상 이 집안은 대가 끊기게 생겼다고 한탄했습니다. 이제야 그녀가 말한 재물운이 단순히 돈이 아니라 바로 손주 아들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말은 준서의 가장 깊은 욕망을 건드렸습니다. 저는 그의 눈빛이 변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죽어가는 여동생에 대한 마지막 죄책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대신 희미한 희망의 빛, 계산적인 생각, 소름 끼치는 이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설득당했고 기꺼이 맞바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 걸음 물러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 말을 믿어요? 그 허황된 이야기를 믿느냐고요? 당신은 아직 있지도 않은 아들 하나 얻자고 준희 씨 목숨을 담보로 거는 거예요? 준서는 제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거의 알아들을 수 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은 몰라. 당신은 남자가 아니니까 내 압박감을 이해 못해. 압박감?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불효자의 피도 눈물도 없는 오빠의 무심한 남편이 되는 게 압박감이에요? 입 닥쳐. 김 여사가 벌떡 일어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네가 뭘 알아? 넌 그냥 굴러들어 온 돌이야. 겨우 낳은 딸 하나도 맨날 끙끙 앓기나 하고 그녀는 예나가 방금 열이 났던 것을 비꼬고 있었습니다. 네가 할 일은 아들을 낳는 거야. 자, 준서야. 너는 먼저 방으로 올라가거라. 엄마가 끓여놓은 쑥물로 깨끗이 목욕하고 몸에 밴 나쁜 기운 좀 빼고 와. 그러고 나서 내 마누라는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그녀가 저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빨리 서둘러. 신성한 시간을 놓치면 안 되니까. 그녀가 말한 철이라는 두 글자에 저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오늘 밤 저는 아내가 아니라 도구이자 출산 기계이자 그들의 병적인 의식을 위한 재물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곳에 단 1초도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야만 했습니다. 준서는 조종당하는 인형처럼 말없이 일어나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목욕하고 그 역겨운 치성을 준비할 작정이었습니다. 박준서, 거기서 제가 소리쳤습니다. 어디도 못 가.
난 병원에 가야겠어. 준희 씨가 기다리고 있다고. 저는 현관문으로 달려갔지만 한 발 늦었습니다. 김 여사가 이미 그곳에 서서 열쇠 꾸러미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에서 열쇠를 뽑아 잠옷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오늘 밤 네가 이 집을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녀가 비웃었습니다. 승리의 찬 미소였습니다. 내가 말했지. 망제일은 기운이 모이는 밤이라고. 너는 이고 내 아들은 영이야. 넌 여기서 내 임무를 완수해야 해.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어머니, 저를 가두시는 거예요? 가두면 어쩔 건데. 내 손주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저는 구원을 바라며 준서를 쳐다보았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날 가뒀어요. 뭐라고 말 좀 해봐요. 준서는 계단 아래에 서서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범이었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달려가 뒷문이 잠겨 있기를 바랐지만 잠겨 있었습니다. 정원으로 나가는 영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출구는 그녀가 미리 계산하고 잠가둔 것이었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창문. 저는 2층으로 달려 올라가 우리 침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아래를 보니 너무 높았지만 벽 모퉁이에 담쟁이 덩굴이 있었습니다. 그 덩굴 지지대는 튼튼해 보였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난간을 넘으려던 순간 아래층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김 여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 박 도사님, 다행입니다. 도사님. 그녀의 목소리는 아첨하는 듯 했지만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네, 지금 바로 와주세요. 아주 급합니다. 집안에 있는 요물이 말을 안 듣고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해요. 도사님이 오셔서 전연 좀 눌러주세요. 네, 기다리겠습니다. 심장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눌러달라니. 그녀는 저를 가두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기꾼 점쟁이를 불러 저를 제압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탈출하려던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그 돌팔이를 우리 집에 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계단으로 달려 내려갔습니다. 때마침 초인종이 울렸고 김 여사는 금이라도 발견한 듯 기뻐하며 달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박 도사님,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고명한 도사라기보다는 장사꾼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기름진 얼굴에 뺀질뺀질한 눈으로 집안의 비싼 가구들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는 값싼 갈색 도포를 입고 손에는 목검과 누런 부적 한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 걱정 마십시오. 그가 앵앵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말했잖습니까? 이 집에 음기가 아주 강하다고. 저 요물이 되게 귀한 아드님 앞길을 막고 있으니 당장 의식을 치러야 합니다. 김 여사가 계단 아래 멍하니 서 있는 저를 가리켰습니다. 전연입니다. 도사님, 전연이에요. 전연을 꼼짝 못하게 해주세요. 제 아들을 위해 얌전히 의식을 치르게 말입니다. 준서는 구석에 서서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말리려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점쟁이가 저를 보며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부적 한 장을 꺼내 불을 붙이자 누렇고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이 연기를 마시면 얌전해질 겁니다. 그가 알 수 없는 주문을 중얼거리며 불타는 부적을 제 쪽으로 흔들었습니다. 저는 기침을 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니, 미치셨어요? 저런 사기꾼을 집에 들이다니. 준서 씨, 눈이 멀었어요. 저 사람이 지금 뭘 하는지 안 보여요? 점쟁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목검을 휘두르며 거실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우리가 이탈리아에서 몇 달을 기다려 주문 제작한 우윳빛 가죽 소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제가 이 집에서 가장 아끼는 가구였습니다. 점쟁이가 갑자기 눈을 부릅뜨고 외쳤습니다. 아, 여기다. 여기가 음기가 가장 강한 곳이야. 바로
전현이 늘 앉는 자리로군. 밟아야 해.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 돌파리는 때 묻은 슬리퍼를 신은 채로 새하얀 소파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파를 짓밟고 춤을 추며 알아들을 수 없는 고함을 질렀습니다. 불붙은 부적체가 떨어져 비싼 가죽을 태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려와, 당장 그 소파에서 내려오라고 제가 소리치며 그 사기꾼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저는 그의 옷을 붙잡고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아, 감히 내가 의식 치르는 걸 방해해. 점쟁이가 소리쳤습니다. 김 여사님, 전현이 날 때려요. 되게 귀한 손주 앞길을 막는다고요. 그 말은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숭배하는 표정으로 구경만 하던 김 여사는 눈을 부릅뜨고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짝, 눈앞이 번쩍하는 딱이었습니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저를 때렸습니다. 네가 감히 내 손주 앞길을 막아? 그녀가 이를 갈며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네가 감히 도사님께 무례를 범해. 이 재수없는 것. 오늘 내가 내 버르장마리를 고쳐놓겠다. 뺨이 불타는 듯 아팠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점쟁이는 여전히 소파 위에서 짓밟고 있었고 남편은 여전히 석상처럼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따귀에 귀가 멍했지만 동시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해 모든 두려움과 체념을 압도했습니다. 망가진 소파 위에서 원숭이처럼 춤추는 점쟁이를, 분노로 헐떡이는 악독한 여자를, 그리고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는 비겁한 남편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점쟁이의 고함과 시어머니의 욕설 사이로 단호하고 격렬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따르르릉, 거실 전화벨이 다시 울렸습니다. 방 안은 즉시 조용해졌습니다. 점쟁이는 춤을 멈췄고 김 여사도 멈칫했으며 준서는 꿈에서 깨어난 듯 몸을 떨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끊임없이 울리는 전화기로 향했습니다. 마치 죽음을 알리는 종소리 같았습니다. 준서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분명 병원일 거예요. 어머니, 받아야 해요. 안 돼. 김 여사가 막아서려 달려들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사기꾼들이라고. 무시해. 하지만 만약 정말 준이면 어떡해요. 준서가 소리쳤습니다. 처음으로 그가 어머니에게 소리친 것이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두려움에 차 있었습니다. 만약은 없어. 저 요물이 꾸민 짓이야. 김 여사가 저를 가리켰습니다. 전화벨은 계속해서 제 신경을 망치로 때리는 듯 울렸습니다. 전화 받아요. 저는 남은 힘을 다해 준서에게 소리쳤습니다. 받아서 당신 동생이 죽었는지 확인하라고. 제 말이 준서를 정신 차리게 한 것 같았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밀치고 달려가 수화기를 낚아챘습니다. 여보세요. 네, 접니다. 박준서, 준이 오빠입니다. 네, 상태가, 제 동생 상태가 어떻다고요? 준서의 얼굴이 종이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가 떨었습니다. 수화기가 그의 손에서 떨어져 케이블에 매달려 흔들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방 안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고 다급한 여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직 계세요? 환자분 상태가 위독합니다. 과다출혈로 심정지가 왔어요. 지금 심폐소생술 중인데 즉시 수술해야 합니다. 보호자 서명이 필요해요. 지금 바로 오실 수 있나요? 여보세요. 준서는 벽에 부딪히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눈은 초점을 잃고 멍했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심정지, 수술해야 한대, 과다출혈, 거짓말이야. 김 여사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준서의 손에서 수화기를 빼앗아 내동댕이 쳤습니다. 사기꾼들이야. 널 겁주는 거라고. 봤지? 네가 집 밖으로 나가면 모든 걸 잃는다고 했잖아. 네 망제이를 망치려는 속셈이야. 준서는 어머니를 보고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는 갈등했지만 결국 어머니에 대한 두려움과 아들에 대한 미신이 이겼습니다. 그는 떨면서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애원하는 것 같기도 스스로를 안심시키려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서연아, 봤지? 그 사람들이 날 겁주는 거야. 이건 그냥 당신 장난이지. 그렇지. 그것이 마지막 한 방울이었습니다. 경멸과 분노가 제 안에서 폭발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았고 역겨움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똑바로 일어서서 김 여사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짝, 저는 그녀가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힐 정도로 세게 뺨을 때렸습니다. 점쟁이 박도사는 얼어붙었고 준서는 입을 떡 벌렸습니다. 입 닥쳐요. 제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짝, 저는 그녀를 한 번 더 때렸습니다. 점쟁이 말 때문에, 아들 하나 때문에, 당신은 사람이 아니야. 짝, 세 번째 딱이었습니다. 딸 목숨이 저 사기꾼 말 한마디보다 못해요? 김 여사가 얼굴을 감싸쥐고 소리 질렀습니다. 악, 악, 전현이 날 때린다. 준서야, 내 엄마가 맞는 걸 보고만 있을 거야. 준서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저를 말리려 달려들었습니다. 서연아, 미쳤어. 감히 엄마를 때려. 저는 그를 밀쳐냈습니다. 그는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친 건 당신이야, 비겁한 인간. 당신은 오빠 자격도 남편 자격도 없어. 저는 몇 걸음 물러나 거실에 세 사람 악독한 여자, 비겁한 남자, 그리고 사기꾼 점쟁이를 경멸의 눈으로 쏘아보았습니다. 저는 준서의 얼굴에 대고 똑똑히 말했습니다. 잘 들어요. 첫째, 저는 손가락 하나를 폈습니다. 지금 당장 나와 함께 병원에 가서 당신 동생을 구해요. 둘째, 두 번째 손가락을 폈습니다. 우리 이혼해요. 선택해요. 준서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충격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이미 그의 대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분노와 고통으로 떨고 있는 김 여사에게 돌아섰습니다. 열쇠 내놔요. 그녀는 여전히 주머니 속 열쇠 꾸러미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가가서 그녀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열쇠 꾸러미를 잡아챘습니다. 그녀가 저항하며 손톱으로 제 손을 핥히었지만 지금의 제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너 어디 가려고? 그녀가 더듬거렸습니다. 사람 구하러 갑니다. 당신들은, 저는 준서와 점쟁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여기서 재물이나 모으고 아들이나 빌어보시죠. 저는 현관문으로 달려가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꽂았습니다. 철컥 건조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문을 활짝 열고 어둠 속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신발도 신지 않은 맨발로 차고를 향해 달렸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자 고요한 밤에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는 이제 지옥과 다름없는 호화로운 빌라를 뒤로하고 쏜살같이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운전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소리 질렀습니다. 울분에 찬 절규는 바람 소리에 묻혔습니다. 휴대폰이 없었습니다. 제 것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차 수납함을 뒤졌습니다. 비상용으로 넣어둔 낡은 피처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번호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걸 수 없었습니다. 그저 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그 시각. 집에서는 제가 뛰쳐나간 후 거실에 죽음 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점쟁이 박도사는 상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고 서둘러 도구를 챙기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대개 며느리 음기가 너무 강해서 의식을 망친 겁니다. 제가 부적을 더 만들어 와야겠습니다. 그러고는 주랭랑을 쳤습니다. 김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준서는 여전히 넋나간 채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전화가 네 번째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재촉하는 소리가 아니라 마치 절에서 죽음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느리고
구슬프게 울렸습니다. 준서가 떨면서 일어나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까 그 간호사의 피곤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그녀의 목소리에 다급함은 없고 감출 수 없는 냉담함과 약간의 책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준희 씨 보호자분 맞으신가요? 네, 접니다. 유감입니다. 바닥에 앉아 있던 김 여사도 숨을 죽이고 고개를 들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환자분은 과다출혈과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저희가 심폐소생술을 계속했지만 수술 동의서에 서명할 보호자가 없어 더 깊은 조치를 취할 수 없었습니다. 5분 전에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병원으로 오셔서 시신 인수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쿵. 수화기가 준서의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부딪히며 건조한 소리를 냈습니다. 준서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준이가 정말 죽었대요. 김 여사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박 도사님이 재물운이 온다고 했잖아. 아들을 낳는다고 했잖아. 왜 내 딸이 죽어? 같은 시각 서울중앙병원에서 저는 맨발로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비릿한 피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가장 가까이 있던 간호사를 붙잡았습니다. 박준희 씨 어디 있어요? 방금 교통사고로 들어온 환자요. 어디 있냐고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간호사는 헝클어진 머리에 맨발, 뺨에 눈물 자국이 있는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기록을 확인하고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준희 씨요,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제가 올케예요. 제 동서 어디 있어요? 상태는요? 수술해야 한다면서요? 제가 서명할게요. 당장요. 간호사는 저를 보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정하세요. 저희가 보호자분과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늦다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유감입니다. 보호자의 수술 동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환자분은 5분 전에 사망하셨습니다. 한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죽었다. 아이가 죽었다. 서명할 사람이 없어서 망제일이라는 미신 때문에,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아들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 복도 한가운데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제 절규가 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저는 준이를 위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발을 들인 그 집안의 악독함과 무지, 그리고 미신을 위해 울부짖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병원의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는지 모릅니다. 더 이상 울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마르고 텅 빈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안타까운 눈으로 저를 지나쳤습니다. 누군가 저를 부축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무도 제게 손대지 않길 바랐습니다. 바로 그때 다급하고 황급한 발소리가 응급실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구둣발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 준서와 김 여사였습니다. 준서는 웅크리고 앉아있는 제 처참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 한 방울 없는 듯 창백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제게 다가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서연아, 준이 어디 있어?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제 침묵은 어떤 질책보다 더 무서웠을 겁니다. 준서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한 걸음 물러서다 벽에 부딪혔습니다. 뒤따라온 김 여사는 상처 입은 짐승 같았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비싼 실크 잠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바로 접수 창구로 달려갔습니다. 내 딸 어딨어? 박준희, 내 딸 어디 있냐고. 그녀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아까 제게 비보를 전했던 간호사가 엄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환자분 어머니시군요. 진정하시고 신원 확인을 위해 저를 따라오시죠. 확인은 무슨 확인?
그냥 좀 다친 거지. 수술하고 있는 거지. 그녀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듯 간호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진정하세요, 어머님. 간호사는 그녀를 복도 끝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고인의 안치 절차를 기다리는 곳이었습니다. 준서는 떨면서 어머니 뒤를 따랐습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하얀 천이 덮인 스테인리스 침대가 밀려 나왔습니다. 김 여사는 멈칫하더니 떨리는 손을 뻗어 하얀 천을 내렸습니다. 준이야. 심장을 찢는 광기 어린 비명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비명은 더 이상 독선적인 어머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으로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절규였습니다. 내 딸아, 얼굴이 왜 이 모양이야? 세상에, 누가 우리 딸을 이렇게 만들었어? 김 여사는 시신 옆에 쓰러져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준서는 문 앞에 못 박힌 듯 서서 멍들고 부어오른 동생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목구멍에서 억눌린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때 경찰 제복을 입은 두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사고 처리를 위해 병원에 와 있었습니다. 비통한 가족의 모습을 보고 그들도 안타까워했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바닥에 주저앉은 준서를 보고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이서연 씨 맞으시죠?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벽을 짚고 간신히 일어섰습니다. 경위 계급장을 단나이든 경찰관이 다가와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서연 씨, 진정하시고 제 말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경찰관은 시신 옆에서 미친 듯이 울고 있는 김 여사와 넉나간 준서를 둘러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협조해 주셔야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해자의 상태는 매우 끔찍했습니다. 옷은 흐트러져 있고 끌려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부검 전 소견으로는 그는 적절한 단어를 찾듯 말을 멈췄습니다. 피해자는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명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쓰러질 힘도 없었습니다. 등골을 타고 오싹한 한기가 흘렀습니다. 성폭행이요? 저는 기계처럼 되물었습니다. 저희는 사고 직전 박준희 씨가 약물에 취했거나 만취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경찰관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최소 4명의 남성입니다. 피해자에게서 그들의 DNA를 발견했습니다. 저희는 이들이 집단 성폭행을 저지른 후 길가에 피해자를 버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후에 차량 충돌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집단 성폭행, 4명의 남자, 길가에 버려졌다. 그 단어들은 제 머리를 도끼로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착하고 수줍음 많던 준이가 저는 준서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도 들었습니다. 그는 벌떡 고개를 들고 충혈된 눈으로 경찰관을 쏘아보았습니다. 그는 입을 벌려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포, 죄책감, 그리고 잔인한 진실이 그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망설임, 어머니의 미신이 준이를 간접적으로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끔찍한 고통과 치욕 속에서 죽게 내버려뒀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간호사들은 김 여사에게 진정제를 주사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병원이 떠나가라 울부짖었습니다. 그녀는 복도의 이동 침대에 실려 잠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준서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자신의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5분쯤 후 진정제 효과가 떨어졌는지 혹은 그녀 안의 증오가 너무 컸는지 김 여사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자식을 잃은 고통이 다시 찾아왔지만 이번에는 비통함이 아닌 악독함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경찰과 이야기하고 있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짐승처럼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팔에 꽂힌 링거 바늘을 뽑아버리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재수 없는 년. 그녀의 고함이 응급실의 소음을 압도했습니다. 네가 내 딸을 죽였어. 내 딸 내놔, 이년아. 그녀는 달려들어 날카로운 손톱으로 제 얼굴을 핥기려 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피할 틈도 없었습니다. 제 옆에 있던 젊은 경찰관이 급히 팔을 벌려 그녀를 막았습니다. 어머님, 뭐 하시는 겁니까? 진정하세요. 준서도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비틀거리며 일어나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병원이잖아요. 소란 피우지 마세요. 이거 놔. 김 여사가 준서의 품에서 발버둥 쳤습니다. 너도 불효자식이야. 전현 편드는 거야. 봐. 전현 때문에 내 동생이 죽었잖아. 전현이 너보고 가자고 재촉하지만 않았어도, 전현이 전화하지만 않았어도 내 딸이 억울하게 죽진 않았을 거라고. 전현은 음기 덩어리야. 악귀라고. 그녀에게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미신이 딸을 죽였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병적인 머릿속에서는 모든 죄가 제 탓이었습니다. 준서는 아마도 너무 큰 고통과 죄책감 때문에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 때문이잖아요. 어머니가 점쟁이 말을 믿어서, 어머니가 못 가게 해서, 어머니가 준이를 죽인 거라고요. 그 말은 총성과 같았습니다. 김 여사는 멍해졌습니다. 금지옥엽으로 키운 아들에게 다른 사람들, 경찰 앞에서 죄인으로 지목당한 것입니다. 그녀의 광기 어린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두 팔을 축 늘어뜨리더니 울기 시작했습니다. 절규하는 울음이 아닌 마치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피해자인 양 구슬프게 우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내가 이 세상 살아서 뭐 하나. 딸은 억울하게 죽고 아들은 애미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쿵쿵 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뭘. 그녀는 준서와 경찰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나는 그냥 엄마일 뿐이야. 대를 이을 손주를 보고 싶었던 게 내 죄야. 내 아들이 부자 되길 바랐던 게 내 죄냐고. 집안의 복을 빌려고 도사님 말씀 들은 게 내 죄야. 그녀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피해자의 연극이었습니다. 내가 준이가 저렇게 될 줄 알았겠어? 지가 놀러 나갔다가 당한 걸 왜 나한테 뒤집어 씌워. 걔가 죽은 건 팔자가 사나워서야. 저 재수 없는 년 때문이라고. 그녀가 다시 저를 가리켰습니다. 전현이 이 집에 들어온 날부터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어. 전현은 음기 덩어리라 내 딸을 해친 거야. 이제는 내 아들까지 홀려서 애미한테 대들게 만들고. 세상에, 내가 어쩌다 너 같은 멍청한 자식을 낳았을까. 전현한테 단단히 홀렸구나. 준서는 어머니의 연극 앞에서 무력하게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 어머니를 탓하며 소리쳤던 그는 이제 그녀의 눈물과 하소연 앞에 다시 주눅이 들었습니다. 그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어머니, 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닥쳐. 김 여사가 쏘아붙였습니다. 다 저 요물 때문이야. 저는 그 광경을 뼈가 시리도록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딸이 끔찍하게 죽었는데 그녀는 일말의 반성도 없이 죄를 벗어나기 위해 연기하기에 바빴습니다. 나이든 경찰관은 이런 장면에 익숙한 듯 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서연 씨, 어머님과 남편분 정신 상태가 불안정하군요. 저희는 초기 통화 내용에 대해 즉시 진술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가장 냉정한 분은 이서연 씨니 저희와 함께 서로 가주시죠. 저는 어머니의 혼란스러운 감정을 수습하느라 여념이 없는 준서를 보았습니다. 그는 제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먼저 가. 난 엄마 챙길게. 엄마를 챙긴다고. 동생이 저 안에 차갑게 누워있는데 그는 여전히 엄마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두 경찰관을 따라
차로 향했습니다. 차에 앉아서야 제가 여전히 맨발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경찰서의 하얀 형광등 불빛이 눈을 시리게 했습니다. 새벽 3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사관 맞은편에 앉아 모든 일을 차분하게 진술했습니다. 10시의 전화, 김 여사의 오해, 망제일이라는 미신, 박도사라는 점쟁이, 부서진 휴대폰, 아들을 낳기 위한 치성, 문을 잠그고 저를 가두고 점쟁이를 불러 제압하려 한 일, 제가 맞은 딱이, 심정지를 알리는 전화, 준서의 망설임, 그리고 저의 이혼 통보까지 저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조사관은 기록하며 이따금씩 놀라움과 분노가 섞인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듣고 있는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는 듯 했습니다. 제가 진술서에 서명하자 저를 서로 데려온 나이든 경찰관이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주었습니다. 이거 마시고 추위 좀 녹이세요. 감사합니다, 경위님. 그가 제 옆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이 일을 수십 년 하면서 별의별 일을 다 겪었지만 댁처럼 미신 때문에 친딸을 죽게 만드는 어처구니 없는 집안은 정말 드뭅니다. 그가 동정 어린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기분 나쁘시다면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말씀하세요. 가정사가 복잡한 건 알지만 댁의 시어머니 같은 분은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로 해서 될 분이 아닙니다. 뼛속까지 밝힌 분이에요. 부인이 계속 거기 있다가는 본인만 괴롭고 나중에는 자식까지 괴로워질 겁니다. 그의 조언은 망치 같았지만 저를 정신 차리게 하는 망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저는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준서가 차를 몰고 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에 기댄 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아래 그는 초췌했고 수십 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을 열고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김 여사는 없었습니다. 아마 집에 데려다 주었거나 다른 병원으로 갔을 겁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조용한 밤거리를 응시했습니다. 경찰관의 말과 그날 밤 일어난 모든 일이 합쳐져 저는 더 고통스러운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준서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저를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저를 좋아할 수는 있었고 필요로 할 수는 있었고 아들을 낳아주길 바랐을지는 몰라도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랑은 최소한의 보호이고 존중이며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친동생의 목숨과 점쟁이의 말, 그리고 아들을 갖고 싶은 욕망 사이에서 그는 망설였고 그 망설임이 바로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미신을, 아들이라는 환상을 선택했습니다. 동생을 희생시킬 수 있는 남자는 아내를 희생시키는데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기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엄마 치마폭에 숨은 어른아이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결혼이 죽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래전에 죽었지만 오늘 밤에야 비로소 장례를 치른 것입니다. 준이와 함께 4명의 남자라는 끔찍한 진실과 함께 죽었습니다. 차가 익숙한 동네로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불이 켜진 빌라를 보았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습니다. 새장이었고 저는 그곳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그 후 며칠은 악몽처럼 흘러갔습니다. 준이의 장례식은 무겁고 숨막히는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김 여사는 하얀 상복을 입고 비통에 찬 어머니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하며 계속해서 기절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없을 때 그녀가 저를 보는 눈빛은 증오로 불타올랐습니다. 마치 제가 준이를 죽음으로 내몬 사람인 것처럼 말입니다. 준서는 그림자처럼 말없이 모든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고 어머니에게 반박하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예나 방 옆에 있는 손님용 침실로
제 짐을 옮겼습니다. 이혼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바뀐 것이 아니라 준이의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제가 불쌍한 신우이에게 베푸는 마지막 인간적인 예의였습니다. 49제가 되던 날 준서는 아마도 죄책감에 시달렸기 때문에 준이를 위한 큰 천도제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는 집이 아닌 영험하기로 소문난 교회에 오래된 사찰을 찾았습니다. 그는 몇몇 고승들을 초빙해 법회를 열었습니다. 동생의 영혼이 좋은 곳으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과 스스로의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한 것이었을 겁니다. 저도 물론 예나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준서나 김 여사 때문이 아니라 준이를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향을 피우고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그 아이가 다음 생에는 더 좋은 가정에 태어나 친족에게 간접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법회는 장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규칙적인 목탁 소리와 향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김 여사도 오늘만큼은 법복을 입고 경건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준서는 옆에서 눈을 감고 합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그녀가 죽은 딸을 위해 분노를 내려놓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스님들이 왕생경을 읊고 있을 때 김 여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독경 소리가 멈추고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제사를 이따위로 지내요. 그녀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상에는 푸르죽죽한 바나나 몇 개, 맥마신 찰밥뿐이잖아. 우리 준이는 살아서는 모든 좋은 것만 먹었는데 죽고 나니 이렇게 대접하는 거예요? 준서가 깜짝 놀라 어머니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건 사찰에서 준비한 정갈한 공양 음식이에요. 자리에 앉으세요. 다들 쳐다보잖아요. 쳐다보면 어때? 김 여사가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가 틀린 말 했어. 정갈은 무슨 사기치는 거 아니야. 그녀는 백발이 성성한 주지 스님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녀는 스님의 얼굴에 대고 손가락질했습니다. 내가 묻겠소. 스님, 당신들이 방금까지 경을 외웠는데 내 딸이 살아 돌아오기라도 했소. 아니면 당신들도 그냥 형식적으로 경이나 외우고 내 아들 돈이나 뜯어내려는 거요? 전부 사기꾼들 아니요. 법당 안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기도를 드리러 온 다른 신도들도 경악했습니다. 주지 스님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온했지만 약간의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준서는 창피함에 얼굴이 빨개져서 어머니의 입을 막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준이를 생각해서라도 조용히 좀 계세요. 또 남의 편 드는 거냐? 김 여사가 준서의 손을 깨물며 발버둥 쳤습니다. 내가 틀린 말 했어. 당신들 무슨 능력이 있는데? 당신들 능력보다 우리 박도사님이 훨씬 용해. 박도사님은 우리 집에 재물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바로 저 재수 없는 년이. 그녀가 저를 가리켰습니다. 저 년이 그걸 망치고 내 동생을 죽인 거야. 아이, 이제 당신들이 와서 또 뭘 하려는 거야. 내 아들 돈을 또 뜯어내려고.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녀는 준이의 영정사진이 놓인 재단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녀는 팔을 휘둘러 제사 음식을 모두 바닥으로 쓸어버렸습니다. 과일이 뒹굴고 그릇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다 꺼져, 이 사기꾼들. 내 딸 준이를 돌려내. 그녀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 질렀습니다. 준서의 인내심도 마침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것은 그가 유일하게 속죄할 수 있는 길이었는데 그것마저 친어머니에 의해 무참히 짓밟힌 것입니다. 그동안 억눌려왔던 수치심, 죄책감,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준서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의 고함은 낡은 사찰을 뒤흔들었고 김 여사의 울음소리마저 압도했습니다. 법당 안의 모든 사람들, 스님들, 신도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준이가 편히 가게 좀 내버려 두세요. 죽어서까지 괴롭히실 거예요? 김 여사는
멍해졌습니다. 준서가 진심으로 감정을 숨기지 않고 그녀에게 고함을 지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망신을 당하자 그녀의 자존심은 심하게 상처 입었습니다. 그녀의 광기 어린 표정이 연극처럼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번뜩이던 눈에 갑자기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준서를 보며 억울함에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감히 애미한테 소리를 질러.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자신에게 쏠린 시선을 확인했습니다. 세상에 저것들 좀 봐. 딸은 억울하게 죽고 이제 아들놈은 마누라 편들어서 애미한테 욕을 하네. 그녀는 재단 옆에 있던 청자 화병을 보았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쨍그랑 그녀는 화병을 집어들어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귀를 찢는 파열음이 울렸습니다. 준서가 무슨 일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김 여사는 가장 날카로운 도자기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그 조각을 자신의 목에 겨누었습니다. 그래, 잘났다. 그녀가 눈물 콧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불효자식, 준이도 갔으니 이제 이 애미도 죽어버리길 바라는 거지. 그래, 내가 여기서 죽어줄게. 내 속이 시원하도록. 내가 죽어야 내가 그 재수없는 마누라 머리 꼭대기에 모시고 살지. 주지 스님이 일어서야 했습니다. 아미타불. 보살님,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하십시오. 그 조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준서는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분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극도의 공포만 남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눈앞에서 동생의 49제에서 자살하는 장면은 그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제가 잘못했어요. 준서는 허둥대며 달려갔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극단적인 행동을 할까봐 차마 달려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스님들 앞에서, 어머니 앞에서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빌게요. 어머니, 그건 내려놓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죄송해요, 어머니. 준서는 울면서 바닥을 기어 어머니에게 빌었습니다. 제가 빌게요, 어머니. 저 무섭게 하지 마세요. 제가 불효자식이에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거 내려놓으시고 집에 가요. 제발요, 어머니. 저는 구석에서 예나를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겁에 질려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지만 저는 떨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얼음처럼 차가운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정말 죽으려는 사람은 저렇게 소리치거나 조건을 걸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쇼였습니다. 추잡하지만 준서에게는 항상 효과가 있는 쇼. 김 여사는 여전히 목에 도자기 조각을 겨누고 있었지만 눈에는 승리의 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흐느꼈습니다. 네가 잘못한 걸 알아? 애미한테 불효한 걸 아느냐고? 알아요. 제가 불효자식이에요. 준서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저 요물말은 안 들을 거지? 그녀가 저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네, 이제 안 들을게요. 어머니 말만 들을게요. 어머니 말만 다 들을 테니 제발 그거 내려놓으세요. 김 여사는 그제야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도자기 조각이 땡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즉시 정신을 잃은 척하며 준서의 품에 쓰러졌습니다. 세상에, 내 아들아, 네가 애미를 죽이려고 했구나. 준서는 황급히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죄송해요. 그는 저를 보지도 스님들을 보지도 엉망이 된 제사상을 보지도 동생의 영정 사진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보물처럼 어머니를 번쩍 들어 안고 혼란과 수군거림을 뒤로 한 채 서둘러 법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곳에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주지 스님께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스님,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있어 소란을 피웠습니다.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주지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업보로군요.
아미타불. 저는 예나를 안고 절을 떠났습니다. 이제 제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대로 바로 다음 날 오후 제가 퇴근했을 때 집은 다시 매캐한 부적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점쟁이 박도사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물건을 부수지 않고 대규모로 애군을 쫓고 귀신을 내보내는 의식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소파에 앉아 한결 나아진 표정으로 직접 점쟁이에게 과일을 깎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준서가 어제 절에서 자신에게 대든 것이 절의 귀신의 씨였기 때문이라고, 제 음기에 홀렸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급히 이 의식을 치러 준서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준서, 그는 어머니 옆에 넉나간 얼굴로 앉아 점쟁이가 자기 얼굴에 부정물을 뿜어대도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는 곧장 방으로 올라가 문을 잠그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류 준비해 주세요.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장 이혼하고 싶습니다. 변호사와의 통화 후 저는 조용히 법적 싸움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김 여사와 준서는 저와 딸이 순순히 떠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고, 특히 재산 문제가 얽혀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부모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절에서 소동이 있은 후 저는 예나를 며칠간 외갓집에 보내 마음을 달래게 했습니다. 집안의 숨막히는 분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부모님이 예나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부모님은 준이의 일을 알고 계셨고 저희 부부의 갈등도 어렴풋이 짐작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온 가족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어쨌든 사돈지간이니 무슨 일이 있든 앉아서 터놓고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여전히 시댁을 설득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 제가 아이를 위해 참아주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막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직접 보고 직접 듣게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왜 이 결혼을 계속할 수 없는지 이해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뜻을 준서에게 전했습니다. 그는 며칠간 귀신 쫓는 의식을 치른 탓인지 더욱 초췌해 보였습니다. 그는 망설였습니다. 어머니께 여쭤볼게. 잠시 후 그는 돌아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동의하셨어. 사돈어른들도 오랜만에 뵙는 거라고.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녀가 동의한 것은 결코 좋은 뜻이 아닐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저녁 부모님이 예나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아이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외갓집에서 며칠 지내며 한결 밝아진 모습이었습니다. 부모님은 큰 과일 바구니를 들고 오셨고 여전히 교양 있는 분들답게 예의 바른 태도를 유지하셨습니다. 저녁 식사가 차려졌지만 분위기는 극도로 어색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이나 건강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려 애쓰셨지만 준서는 건성으로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김 여사는 무서운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젓가락도 들지 않고 저와 제 부모님을 뚫어지게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아직 어린 예나는 순진하게 닭고기 한 점을 할머니 그릇에 놓아주었습니다. 할머니, 드세요. 닭고기 맛있어요. 김 여사는 손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젓가락으로 닭고기를 쳐내 식탁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안 먹어. 넘어가지도 않는다. 예나는 깜짝 놀라 울먹였습니다. 어머니가 급히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버지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김사부인, 무슨 불만이라도 있으십니까? 왜 아이에게 그렇게 쌀쌀맞게 구십니까? 김 여사는 그제야 고개를 들고 비웃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조금의 호의도 없었습니다. 질문 한번 잘하셨네요. 제가 불만이 있냐고요?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그녀가 젓가락을 식탁에 내리쳤습니다. 내 딸은 억울하게 죽고 내 아들은 음기에 홀려 바보가 되었는데 이제 제가 여쭤보죠. 따님을 낳아서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어머니가 멍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무슨 뜻이냐고요? 김 여사가 날카롭게 소리치며 저를 가리켰습니다. 대개 따님은 애를 못 낳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집에 온 지 5년 동안 겨우 딸 하나 낳았는데 그나마도 맨날 끙끙 앓기나 하고 이 집안대를 끊어놓게 생겼단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아버지. 평생 예의를 중시하며 살아오신 은퇴한 교사인 아버지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김 사부인, 말씀 조심하십시오. 제 딸이 딸을 낳은 게 뭐 어쨌단 말입니까?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대가 끊긴다는 소리를 하십니까? 어디서 저를 가르치려 드십니까? 김 여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가 똑똑히 말씀드리죠. 이 집은 장손 집안입니다. 대를 이을 아들이 없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대개 따님은 열매 없는 동나무 같은 존재예요. 자식이 없으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굴러들어 온 돌 주제에 그녀가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똑똑히 들어. 네가 아들을 못 낳으면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내 아들한테 다른 여자 데려다 줄 테니까. 내 아들한테 아들 낳아주겠다는 여자가 줄을 섰어. 어머니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치려 했지만 아버지가 먼저 일어서셨습니다. 아버지는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김사부인, 당신 정말 너무하구먼. 내가 너무하다고요? 김 여사가 하하 웃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당신들도 그냥 뿌리 없는 시골뜨기들이 이 도시에 흘러들어온 것뿐이잖아요. 대개 따님이 이 집에 시집 온 건 7대 조상덕인 줄 아세요. 분수도 모르고 애도 못 낳으면 꺼지라고요. 준서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밥그릇에 고개를 쳐박고 감히 고개를 들지도 어머니를 말리지도 못했습니다. 어머니 품에 안긴 예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젓가락을 식탁에 3개 내리쳤습니다. 쾅, 도저히 용납할 수 없군. 갑시다, 여보, 서연아, 예나 데리고 아빠 엄마 집으로 가자. 아버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아 끌었고 눈물이 그렁그렁한 어머니는 예나를 안았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준서는 쳐다보지도 않고 부모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 끔찍한 저녁 식사는 모든 희망과 미련의 마지막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우리가 문을 나설 때 김 여사가 등 뒤에 대고 증오의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가버려. 다시는 이 집의 얼굴도 비추지 마. 언제 아들 낳을 줄 알게 되면 그때나 돌아와. 택시는 우리를 부모님의 작은 아파트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가는 내내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고 예나의 훌쩍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이는 아직도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했습니다. 앞 좌석에 앉은 아버지의 어깨가 억눌린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예나를 안고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예나를 재운 후 어머니가 저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그곳에서 담배를 연거푸 피우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할 거니? 어머니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아이를 위해 참으라는 권유가 아닌 안타까움과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변호사님께 전화했어요. 이혼할 거예요. 아버지가 담배를 비벼 껐습니다. 그래, 이혼해야 한다. 저렇게 무식하고 야만적인 집안하고는 살 수 없어. 그 아들이라는 놈이 자기 아내와 장인, 장모가 모욕당하는데도 가만히 있을 정도로 비겁할 줄은 몰랐다.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도 저처럼 강한 여성이셨습니다. 어머니도 젊었을 때 남아 선호 사상이 심한 시골 집안에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첫째 딸인 저를 낙태시키고 아들을 낳으라고 강요했던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데리고 이 도시로 도망쳐 맨손으로 일어서신 것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어머니는 제가 겪는 고통을 이해하셨습니다. 서연아, 어머니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내 아버지와 내 남편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니? 저는 침묵했습니다. 옛날에 내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한테 낙태를 강요했을 때 어머니의 목소리가 과거를 회상하며
약간 떨렸습니다. 내 아버지는 일어서서 이렇게 말했단다. 제 아이입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지킬 겁니다. 강요하신다면 어머니를 모시고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날 데리고 떠났어. 빈손으로.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내 남편 준서는 부자고 지위도 있지만 그는 남자가 아니야. 서연아. 그는 그냥 엄마 품에 안긴 어른 아이일 뿐이야. 준이가 죽던 날 밤 그는 엄마를 믿었어. 오늘 밤 그는 침묵하며 자기 아내와 자식이 모욕당하는 걸 지켜봤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엄마한테 척추가 부러진 남자는 평생 똑바로 서지 못해. 그는 절대로 그 여자에게서 벗어날 수 없어. 너를 지켜줄 수도 없고 예나도 지켜주지 못할 거야.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다 맞았습니다. 봐라. 어머니가 씁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딸을 잃고도 일말의 슬픔이나 후회도 없어. 그저 내 탓만 할 뿐이야. 그저 자기 아들 대가 끊길까봐 걱정할 뿐이지. 그런 사람한테 뭘 더 기대하겠니? 네가 거기 남아있으면 너 자신도 예나도 불행해질 뿐이야. 내 스스로를 구해야 해, 서연아. 어머니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내 딸은 그렇게 짓밟히라고 키우지 않았어. 너는 배운 사람이고 엄마 아빠가 준 재산도 있잖아. 우리도 있고 그 집안에 매달릴 필요 없어. 알아요, 엄마. 제가 흐느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지 알겠어요. 어머니의 말씀은 마지막 힘이 되었습니다. 제 안에 남아있던 모든 연약함과 망설임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죽은 결혼을 위해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제 딸을 위해, 제 자신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저는 바로 내일 그 빌라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모님 댁으로 완전히 옮기고 준서와 끝을 볼 것입니다. 미련 때문이 아니라 통보하기 위해서 이 결혼은 정말로 끝났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부모님 댁에서 굳은 결심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예나는 제 옆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천사 같은 얼굴을 보니 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개인 서류를 정리하며 변호사와의 약속을 잡으려 할 때 부모님은 제가 조용히 일할 수 있도록 예나를 데리고 아파트 단지 산책을 나가셨습니다. 제가 부모님이 혼수품으로 주신 예금 통장과 부동산 서류를 확인하고 있을 때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버지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며 뛰어 들어오셨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큰일 났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엄마랑 예나는요? 그 할머니, 김 여사가. 아버지가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내 엄마랑 예나가 1층 로비에서 놀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갑자기 달려들어서 예나를 낚아채 갔어. 내 손녀, 내가 데려간다고 소리치면서 대기하고 있던 택시에 태워버렸어. 내 엄마가 막을 틈도 없이 그 여자가 예나를 납치해 갔어. 머릿속이 아찔했습니다. 그 미친 여자. 감히 여기까지 와서 내 딸을 납치하다니. 제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서의 번호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내 말 좀 들어봐. 수화기 넘어 준서의 목소리는 평소의 비겁함이 아닌 흐느낌이 섞인 극도의 공포였습니다. 준서 씨, 당신 어머니 어디 있어요? 예나를 데려갔다고요. 어디로 갔어요? 제가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알아, 큰일 났어, 서연아. 준서가 울었습니다. 엄마가 방금 나한테 전화했어. 예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네가 감히 내 아들을 버리면 내 딸도 죽게 만들 거라고. 엄마가 예나를 도시 외곽 폐기물 처리장 근처 폐가에 버렸다고 했어.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뭐라고요? 버렸다고? 장난 아니야. 준서가 소리쳤습니다. 나 지금 회사인데
경찰 친구한테 부탁해서 교통 CCTV 확인했어. 맞아. 그 택시 봤어. 외곽으로 가는 방향이었어. 엄마가 차문을 열고 예나를 길가에 밀어버렸어. 쓰레기만 가득한 텅 빈 공터에. 그러고는 문 닫고 가버렸어. 세상에, 서연아, 예나는 이제 겨우 4살인데 엄마가 정말 미쳤나 봐.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그때 방으로 달려와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침대에 던지고 차키를 낚아챘습니다. 부모님은 집에 계시면서 경찰에 납치 신고하세요. 당장요. 제가 소리치며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경찰한테 준서 씨 번호 알려주고 그 CCTV 추적해달라고 하세요. 빨리요. 저는 엘리베이터로 달려가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폐기물 처리장 근처 폐가. 저는 그곳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거의 2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세상에, 내 딸, 예나야. 저는 운전했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엑셀을 밟는지 브레이크를 밟는지도 몰랐습니다. 눈앞이 흐릿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아이에게 가야 한다. 최대한 빨리. 저는 아파트를 빠져나와 큰 길로 급히 핸들을 꺾었습니다. 주위에서 경적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제발, 예나야, 무서워하지 마. 엄마가 갈게.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여전히 준서였습니다. 저는 짜증이 났지만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단 1초도 차를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 무슨 일이에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눈은 여전히 앞길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했어요? 수화기 넘어 준서의 목소리가 갑자기 머뭇거렸습니다. 아까의 극심한 공포는 다른 무언가로 대체된 듯 했습니다. 역겨울 정도로 익숙한 망설임과 계산이었습니다. 서연아, 일단 진정해. 운전하고 있는 거야? 천천히 가. 나보고 진정하라고요? 제가 이어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내 딸이 쓰레기장에 버려졌는데 나보고 천천히 가라고요?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고 준서가 급히 말했습니다. 나도 지금 거기로 가고 있어. 근데 내 생각에는 일단 경찰에는 신고하지 않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저는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끽. 차가 도로 한가운데 멈춰 섰고 앞서가던 트럭과 부딪힐 뻔했습니다. 잠깐의 침묵. 저는 무서울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어요? 내 생각에는 준서가 우물쭈물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먼저 아이를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엄마는 그냥 겁주려고 그러신 걸 거야. 설마 친손녀를 해치시겠어? 내 말 이해하지? 이해 못해요. 당신이 지금 경찰에 신고하면. 준서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기적인 계산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일을 크게 만들 거고 만약 엄마를 체포하기라도 하면 어떻게? 엄마는 연세도 많으시고 최근에 준이도 잃었는데 이 충격을 감당 못하실 거야. 그리고 이 일이 알려지면 내 명예랑 회사 평판은 전부 끝장이야. 기자들이 알기라도 하면 휙. 마치 번개가 제 귀를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뼈가 시리도록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의 4살 빼기 딸이 위험천만한 폐가에 버려졌는데 그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아이의 안위가 아니라 어머니가 충격을 감당 못할 것과 회사 평판이었습니다. 저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목소리에는 감정이 한 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박준서 씨, 당신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는 있어요? 서연아, 당신이 날 이해해줘야지. 그가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예나 걱정돼. 하지만 엄마가 저러시는 건 너무 고통스러워서 날 잃을까봐 두려워서 그러시는 거야. 일단 우리가 아이를 데려오고 내가 엄마한테 단호하게 말씀드릴게. 응?
일 크게 만들지 말아줘. 제발.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당신은 당신 어머니가 충격받을까봐 걱정하는군요. 제가 반복했습니다. 당신은 당신 명예를 걱정하고요. 그럼 예나는요?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아이는요? 그 아이는 충격받아도 괜찮아요. 지금 혼자 거기에 있다고요. 날은 덥고 혹시 이상한 사람이나 들개나 차라도 지나가면 어떡해요? 생각해 봤어요. 아니면 당신 머릿속엔 오직 당신 어머니뿐인가요? 그런 뜻이 아니야. 나도 아이 걱정. 닥쳐. 제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다시는 전화하지 마. 이 인간 말종아. 저는 통화를 끊고 이어폰을 수납함에 던져버렸습니다. 저는 이 인간에 대해 더 이상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기적이고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어머니처럼 괴물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과 어머니를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친딸의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저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는 다시 질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포에 떨지 않았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혼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딸은 제가 구해야 하고 그 모자에게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습니다. 저는 30분 만에 폐가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기록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차를 멈추기도 전에 준서의 차가 도착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저보다 먼저 출발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차에서 뛰어내려 미친 듯이 아이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예나야, 예나야, 어디 있니? 폐가 지역은 끔찍하게 넓었고 사람 키보다 높은 잡초와 건설 폐기물, 쓰레기로 가득했습니다. 몇몇 노숙자나 약물 중독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멀리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예나야, 엄마야, 대답해줘. 저는 울면서 뛰다가 계속 넘어졌습니다. 준서도 창백한 얼굴로 뒤따라왔습니다. 예나야, 아빠야, 예나야. 우리는 미친 사람처럼 아이를 찾아 헤맸습니다. 무언가를 들출 때마다 아이가 보이지 않으면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서연아, 준서야, 이쪽이다.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돌아보니 오토바이를 타고 온 부모님과 경찰 두 분이 보였습니다. 부모님은 전화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오토바이 택시를 타고 가장 가까운 파출소로 가서 경찰들을 데리고 오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낡은 콘크리트 배수관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달려갔습니다. 제 딸 예나. 아이는 배수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흙투성이고 두 눈은 울어서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아이는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엄마, 할머니 무서워. 할머니가 나 때렸어. 할머니가 나 여기 버렸어. 저는 달려가 아이를 껴안았습니다. 제 온몸이 떨렸습니다. 괜찮아. 예나야, 엄마 왔어. 이제 괜찮아. 준서도 달려와 우리 모녀를 껴안으려 했습니다. 세상에, 내 딸, 다행이다. 무사해서. 저는 돌아서서 온 힘을 다해 그를 밀쳐냈습니다. 손대지 마. 저는 증오의 찬 눈으로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꺼져. 가서 당신 어머니나 챙겨. 당신 명예나 챙기라고. 두 경찰관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달려오셨고 어머니는 손녀를 보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 경찰관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진정하십시오. 아이가 무사하니 다행입니다. 저희와 함께 서로 가서 진술해 주셔야겠습니다. 어머님의 행위는 아동 납치 및 유기 혐의가 있습니다. 사건을 접수해야 합니다. 안 됩니다. 준서가 갑자기 소리치며 경찰관 앞을 막아섰습니다. 경위님, 제발. 그냥 집안일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충격을 받으셔서 고의가 아니셨어요. 제발 그냥 저희끼리 해결하게 해주세요. 저는 그의 비굴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순간까지도
그는 어머니의 죄를 덮어주려고만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경찰관에게 말했습니다. 법대로 처리해 주세요. 저는 형사처벌을 원합니다. 그 여자는 제 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예나를 안고 부모님의 오토바이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준서를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예나를 부모님 댁에 데려다 주고 안심시킨 후 저는 약을 사러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혼자 그 빌라로 차를 몰았습니다. 저는 정의를 되찾아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준서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층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2층 안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제 상상보다 더 역겨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김 여사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팔에는 얇은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피 한 방울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아파 죽겠네. 그 재수없는 년. 그년이 날 해쳤어. 그년 때문에 넘어져서 아파 죽겠네. 그리고 침대 옆에는 점쟁이 박도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의식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 죽을 떠먹여주고 있었습니다. 일단 드시고 기운 차리세요. 준서 그놈은 애 찾으러 갔으니 곧 돌아와서 사부인께 싹싹 빌 겁니다. 원래 남자는 엄마 무서워하는 게 당연하죠. 그가 헤헤 웃었습니다. 김 여사가 비웃었습니다. 그 요망한 년, 내가 단단히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지. 감히 나한테 대들고 내 아들을 버려? 내가 그 애를 쓰레기장에 버려서 중독자들이나 데려가게 해야 정신을 차리지. 저는 문 앞에 서서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미친 듯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신, 제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김 여사와 점쟁이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살기등등한 제 모습을 보고 그녀는 약간 겁을 먹었지만 이내 악독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너 돌아왔구나? 그 요망한 년은 죽었니? 그 말이 마지막 불씨였습니다. 저는 달려들었습니다. 점쟁이는 흉포한 짐승 같은 저를 보고 죽그릇을 내팽개치고 도망쳤습니다. 저는 그를 막지 않았습니다. 제 목표는 그 여자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에서 끌어내렸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이거 놔. 감히 시어미를 때려. 준서야, 엄마 좀 살려줘. 그녀가 소리 질렀고 팔에 감겨있던 붕대가 풀어져 멀쩡한 팔뚝이 드러났습니다. 연기였어. 저는 이를 갈았습니다. 광기가 저를 지배했습니다. 네가 감히 내 딸을 버려? 네가 감히 내 딸이 죽었냐고 물어? 저는 그녀를 방 밖으로 질질 끌고 복도를 지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준서야, 준서야. 그녀는 계속해서 소리치며 저를 할퀴었습니다. 바로 그때 준서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비명소리를 듣고 급히 뛰어 올라왔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뭐 하는 거야? 엄마 놔줘. 미쳤어? 그가 달려들어 저를 떼어놓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은 비켜. 저는 김 여사를 화장실 안으로 밀쳐버렸습니다. 그녀는 욕조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며 억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준서와 마주섰습니다. 제 얼굴은 분명 무시무시했을 겁니다. 오늘 저는 그의 얼굴에 대고 똑똑히 말했습니다. 이혼해요. 똑똑히. 들었어요? 당신 재산 중 내 몫은 전부 가져갈 거고 예나 양육권도 반드시 내가 가져올 거야. 진정해. 서연아. 준서가 떨었습니다. 진정? 제가 웃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내 딸을 쓰레기장에 버리고 왔는데 당신이 내게 전화해서 명예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보고 진정하라고요? 당신 사람 맞아요? 김 여사가 그제야 비틀거리며 일어나 준서 뒤에 숨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두려움을 몰랐습니다. 이혼해. 이혼하면 되지. 네가 뭔데. 꺼져. 내 집에서 당장 꺼져.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네, 전해를 못 낳죠.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개 집안의 아들을 못 낳아드렸죠. 하지만 똑똑히 말씀드리죠. 저는 그 악독한 여자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김미숙 씨, 당신이 예나를 일부러 버렸다고 인정했죠. 그 아이가 죽기를 바랐다고 말했죠. 그녀는 준서가 막아주자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버렸다. 죽으라고 버렸어. 그 버릇없는 손녀년. 그 애미가 재수 없으니 집안 깨끗해지라고 버렸다. 좋아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도 들었죠, 준서 씨. 저는 뒤로 물러서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는 녹음 기능을 켜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자, 악독한 자와 비겁한 공범을 보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법정에서 봅시다. 저는 그 빌라를 떠났습니다.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 안의 분노는 가라앉고 텅 빈 공허함과 차가운 결심만 남았습니다. 저는 딸이 기다리는 부모님 댁으로 곧장 차를 몰았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예나가 어머니 품에서 잠든 것이 보였습니다. 아이는 잠결에도 훌쩍이며 가끔씩 놀랐습니다. 아이를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와 아까 그 경찰관 두 분이 아직 계셨습니다. 어머니에게서 김 여사가 예나를 낚아채간 상황에 대해 진술을 받고 있었습니다. 나이든 경찰관이 저를 보았습니다. 이서연 씨, 저희는 당신의 진술이 필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준서의 전화부터 그의 이기적인 애원, 그리고 김 여사의 상처 입은 척하는 연기까지 모든 것을 또박또박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열어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습니다. 당신이 예나를 일부러 버렸다고 인정했죠. 그 아이가 죽기를 바랐다고 말했죠. 그래, 내가 버렸다. 죽으라고 버렸어. 김 여사의 악독한 목소리가 부모님의 조용한 거실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는 그 소리를 듣고 몸서리치며 손녀를 더 꽉 껴안았습니다. 아버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두 경찰관은 서로를 쳐다보았고 그들의 표정은 매우 심각해졌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가정불화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백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서연 씨.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과 당신과 조부모님의 진술, 그리고 저희가 현장에서 아이를 발견한 사실을 종합하면 김미숙 씨를 형사 입건할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안심하십시오. 저희가 엄중히 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예나를 안고 아이의 고른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께 소식을 들었습니다. 경찰이 바로 그 빌라로 출동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김 여사에게 아동유기 및 학대 혐의로 체포영장을 제시했습니다. 준서는 어머니가 딸의 죽음 이후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울부짖으며 막으려 했지만 경찰은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까지 저를 향한 욕설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재수없는 년이며 시어머니를 해친 악독한 여자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너무 늦었습니다. 경찰차 문이 닫히고 그녀가 군림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변호사에게 전해 듣기로는 사안의 중대성과 반성 없는 태도로 인해 그녀는 15일간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그 녹음 파일이 있다면 사건이 형사기소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15일이든 15년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제 딸에게서 격리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렇게 쉽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저는 너무 순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체포된 후 며칠 동안 부모님 댁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준서는 전화하지 않았고 저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든 시간을 예나를 돌보는 데 썼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두려워했고 밤에 자주 놀랐겠습니다. 하지만 엄마와 외조 부모님이 곁에 있자 아이는 점차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저는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사는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준이의 사망 사건에 대한 경찰 기록, 김 여사의 미신이 초래한 심각한 결과, 예나 납치, 사건 녹음, 파일, 끔찍했던 저녁 식사에 대한 부모님의 증언까지. 김 여사가 체포된 지 열흘째 되던 날, 준서가 갑자기 부모님 댁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수염도 깎지 않고 몇 킬로그램은 빠진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더 이상 예전에 번듯한 대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문을 닫으려 하자 준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아파트 복도 한가운데 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발 서연이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빕니다. 그는 정말로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안타까워했고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아, 네가 나가서 끝을 맺어라. 확실히 이야기하고 앞으로는 엮이지 말자.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제 발 아래 무릎 꿇고 있는 남자를 보았지만 마음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일어나요. 할 말 있으면 하고 여기서 쇼하지 말아요. 준서가 눈물 젖은 얼굴을 들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난 비겁한 놈이야. 무능한 놈이야. 제발 날 용서해줘. 그가 비틀거리며 다가와 제 다리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서연아, 이혼만은 안 돼. 그가 애원했습니다. 당신이랑 예나 없이는 못 살아. 알아. 다 엄마 때문인 거 알아. 나도 깊이 생각해봤어.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아. 그가 서류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것 좀 봐. 저는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니와의 연을 끊는 각서. 내용은 박준서 본인은 친어머니 김미숙 씨와 연을 끊으며 이후 김미숙 씨의 모든 언행은 자신과 무관하고 부양이나 지원의 의무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쓴 거예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엄마한테 서명받을 거야. 준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구치소에 계시잖아. 변호사 통해서 2가지 선택지를 드릴 거야. 하나는 여기에 서명하고 평생 고향에서 살면서 당신과 예나를 다시는 만나지 않는 것. 다른 하나는 당신이 엄마를 고소해서 감옥에 가게 내버려 두는 것. 엄마는 감옥을 무서워하니까 서명하실 거야. 그가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서연아,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건 당신과 예나를 위해서야. 난 당신을 선택했어. 다시는 엄마가 우리 가정을 망치게 두지 않을 거야.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줘. 이혼 소송 취하해줘. 약속할게. 이게 정말 마지막이야. 저는 각서를 보고 글을 보았습니다. 한 달 전에 저였다면 마음이 약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스울 뿐이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해결할 수 있어. 이건 증거잖아. 준서가 급히 말했습니다. 내가 변할게. 당신이랑 예나 데리고 분가할게. 다른 아파트 사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응?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서 씨, 너무 늦었어요. 저는 각서를 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난 이혼할 거예요. 돌아가요. 저는 그가 밖에서 울부짖으며 문을 두드리는 것을 무시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속임수를 너무 얕봤습니다. 3일 후 부모님 댁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저는 방에서 예나와 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거실에서 아버지가 고함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뭐라고 했소? 감히. 저는 급히 달려나갔습니다. 아버지는 분노로 떨며 수화기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스피커폰을 켜자 악독하고 앙칼진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김 여사였습니다. 댁의 그 잘난 딸한테 전하시오. 그녀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날카로웠습니다. 나를 15일 동안 여기 가뒀다고 이긴 줄 아나 본데 천만에 내 아들이 날 빼내줬어. 내 아들이 변호사한테 돈다발을 안겨서 나를 일찍 빼냈다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일찍 나왔다고?
당신 전화는 왜 하셨소? 어머니가 더듬거렸습니다. 왜 했냐고? 김 여사가 비웃었습니다. 댁들한테 알려주려고 전화했지. 마음의 준비나 하시라고. 그 이서연이라는 년이 아들을 못 낳으면 내가 억지로라도 낳게 만들 거야. 그래도 안 낳으면 내 아들 시켜서 다른 년한테서 씨 받아올 거야. 애 낳으면 손주는 내가 뺏어오고 그리고 당신들. 그녀의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상가 건물 몇 채랑 임대 놓은 가게들 있다면서 내 아들한테 다 들었어. 당신들이 딸년 설득해서 내 손주 안 낳게 하면 내가 그 재산 전부 내 손주 앞으로 만들어버릴 테니 각오하라고. 아버지는 분노에 차수화기를 벽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준서. 그가 저를 속인 것이었습니다. 그 각서는 연극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게 무릎 꿇고 비는 동안 다른 한 손으로는 변호사를 써서 그 악마를 빼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 부모님의 재산 이야기까지 그녀에게 했던 것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통화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그리고 준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전화했네. 다시 생각한 거지? 수학이 넘어 그의 목소리는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방금 김 여사와의 통화 녹음 파일을 그의 휴대폰으로 전송했습니다. 1분의 침묵, 그리고 저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거 우리 변호사님께도 보냈어요. 당신이랑 당신 어머니 법정에서 볼 준비나 해요. 저는 그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이 싸움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이혼 전쟁은 길고 비용이 많이 들고 추잡했습니다. 제 예상대로 거의 1년 반이 걸렸습니다. 준서와 김 여사 측은 온갖 비열한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그들은 변호사를 고용해 제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주장하려 했습니다. 제가 김 여사를 폭행한 것을 근거로 시어머니를 감옥에 보내려 한 부도덕한 엄마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제가 외도했다고 거짓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예나의 양육권을 뺏기 위해 모든 짓을 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목표는 예나가 아니라 김 여사가 늘 탐내던 제 혼수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졌습니다. 죽으라고 버렸다고 자백한 녹음 파일이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아동 유기 사건에 대한 경찰 기록까지 더해져 어떤 법원도 제 딸을 그런 가정에 맡길 수는 없었습니다. 최종 판결의 날 법원은 우리의 이혼을 선고했습니다. 저는 예나의 양육권을 온전히 가져왔습니다. 재산에 관해서는 부모님이 주신 혼수 재산 모두가 제 특유 재산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준서는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빌라는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이었지만 법원은 유책 사유가 준서와 그의 어머니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제게 절반 이상을 분할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빌라를 즉시 팔아버렸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법원을 나오던 날 준서가 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서연아, 제발 가끔이라도 예나 보게 해줘. 저는 그를 마지막으로 차갑게 쳐다보았습니다. 당신 가치는 당신 어머니의 거짓말과 똑같아요. 다시는 우리 모녀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준서와 김 여사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은 재산을 팔아 고향으로 내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제 인생에서 사라졌습니다. 저와 예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외조 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저는 제 돈으로 작은 회사를 차렸습니다. 사업은 순조로웠고 예나는 학교에 갔습니다. 아이는 똑똑하고 활발했으며 그날의 끔찍한 기억을 점차 잊어갔습니다. 가끔 아이가 아빠에 대해 물으면 저는 아빠는 아주 먼 곳으로 갔다고만 말했습니다. 아이의 머릿속에 증오를 심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흘러 우리 모녀의 삶이 완전히 안정되고 평화로워졌을 때 어느 날 어머니가 고향의 먼 친척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부를 묻는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는 전화였습니다. 고향에서 들려온 소식은
악독한 연극의 비극적인 결말과 같았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김 여사와 그 사기꾼 점쟁이 박도사는 아주 오래전부터 내연 관계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준서가 그 점쟁이의 아들일지도 모른다고 험담했습니다. 고향에 내려가 돈을 다 써버린 후에도 김 여사와 점쟁이는 몰래 만남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준서는 아내와 자식, 직업과 명예까지 모든 것을 잃은 후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매일 술에 절어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집에 돌아와 자신의 침대에서 어머니와 점쟁이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동안 억눌려왔던 분노, 질투, 그리고 극심한 굴욕감이 폭발했습니다. 술과 증오에 미쳐버린 준서는 부엌칼을 들고 그 자리에서 점쟁이를 살해했습니다. 김 여사는 그 광경을 목격하고 자신의 아들이 내연남을 죽이는 것을 보고 충격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결국 준서는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김 여사는 깨어난 후 완전히 미쳐버렸다고 합니다. 그녀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집구석에 앉아 망제일, 아들을 낳아야 해 라는 말만 중얼거린다고 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인간의 삶이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저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머니, 준서 씨가 무기징역을 받으면 나중에 예나 인생에 흠이 되지는 않을까요?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온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예나가 꽃에 물을 주며 노래하는 발코니를 가리켰습니다. 저길 보렴,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예나의 미래는 저기 우리에게 있어. 우리 가족은 예나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그런 아버지를 신경 쓰지 않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충분한 능력과 사랑을 줄 수 있단다. 어머니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넌 아주 잘했어, 서연아. 너 자신도 구하고 예나도 구했지 않니?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어. 저는 햇살 아래 환하게 웃고 있는 딸을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끝났습니다. 그 집안의 망제일은 모든 것을 앗아갔지만 제게는 빛이 있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